네, 취재의 뒷얘기를 전하는 끈질긴 수다 저널리즘 스트레이트 후 오늘 6번째 방송입니다. 와. 네, 박민주 취재데스크 나와 계시고요. 조승원 MC 그리고 오늘 취재를 담당한 곽승규 기자입니다. 저는 스트레이트 팀장 김현국입니다. 곽승규 기자 지난번에 불량시멘트 방송 했었잖아요. 네, 2주 전에 했었죠. 그때도 네. 유튜브 댓글이나 이 시청자 반응이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저는 잘 못 느꼈는데. 아니요. 저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 주변에서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그 보도 충격적이었다고. 아직도 그게 그런 식으로 하는지 몰랐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불과 2주 전에 방송했는데 네. 등판 간격 조절 못 해주고 충분한 휴식 없이 바로 올라와서 좀 피곤해 보일 것 같아요. 에이스 투수는 원래 그렇게 투입해야 됩니다. 이상직 의원님이 워낙 피곤해 핫하셔가지고. 보이세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상직 의원을 좀 다뤘는데 우리 조성원 MC는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방송? 그러니까 이게 이 책 얘기부터 해도 되나? 그러면 제 시책 제목. 네. 야, 이 책 제목이 공정이라. 네. 책 제목이 공정이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상직 의원이 책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 3권이나 썼어요. 네, 이거 다 예. 제가 사비로 사가지고 네. 보는데 시간. 제작비 처리 안 되나? 좀 텐 베거라는 책 10배 성장 전략. 요게 제일 먼저 나온 것 같아요. 네. 이게 보시면 네. 이게 아마 2007년인 것 같은데 이게 선거 때마다 이제 하나씩 나온 거거든요. 이게 선거용 요거, 책이다. 선거용 2008년 선거 앞두고 한 권 냈고 네,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이게 2012년. 12년 선거 앞두고 네, 낸 그렇죠. 책이고, 이게 이제 이스타항공의 성공 신화. 그렇습니다. 네, 네, 천둥 네. 하늘을 날다란 책입니다. 예, 그렇죠. 이게 그리고 공정이라는 요번 책이 선거 앞두고 예, 만든 작년 말에 나온.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선거 때마다 한 권씩 이렇게. 뭐 사실은 이상직 의원 말고도 정치인들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네, 출판 기념회도 출판기념회 하면서 많이 돈도 하고 땡기고 네, 그런 네. 거 아니에요 원래. 그렇죠. 네. 근데 이 추천서 제가 누가 썼나 잠깐 봤더니 이 장하성 고려대 교수 이런 분들이 이제 추천서를 써요. 여기 진념 장관도 있어요. 진념 전 근데 경제부총리. 아무래도 이분이 기업인으로 또 유명하고 정치권도 재선 의원이니까요. 이제 뭐 인맥은 굉장히 좀 넓다고 볼 수 있죠. 네. 네. 근데 아마 장 교수님이랑 다 이게 잘 모르셨을 거예요, 아마. 그럼 왜 추천서를 써주시나요? 그러니까 이상직 의원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쓰신 거겠죠. 일단 이게 성공적인 나름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어쨌든 셀러리맨에서 시작해서 기업인 되고 정치인 이런 거가 사실은 네, 그래서 책도 이제 뭐. 누가 좀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런 셀러리맨 모습만 시절. 보고 이제 쓰신 거죠. 네. 일단. 네? 누가 좀 연상되지 않아요? 셀러리맨으로 시작해서 성공신화 정치인으로까지. 뭐 다 아시잖아요. 이명박. 네, 지금 떠오르시네. 네, 떠오르네요. 공교롭게도 이분도 이상직 의원도 현대 출신. 그러네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도 현대 출신. 그래가지고 이제 자수성가의 전형적인 케이스죠. 셀러리맨의 신화. 네, 본인이 스스로 촌놈 하늘을 날다 이렇게 해서 자부심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대단한 이제 성공을 사업적으로 거두셨으니까. 사실 셀러리맨 출신으로 성공한 분들 최근에도 스트레이트 가만 다뤘잖아요. 예. 그 권성문 그렇죠. 회장님이라고. 네. 예. 이런 분들 특징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떤 자기 성공에 대한 자부심. 내가 해봐서 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방송에도 보니까 굉장히 자신감 있으시잖아. 네. 그러면서 내 이름 팔아라. 이런 얘기 하는 것 자체가. 말이 거침이 네. 없죠. 거침이 없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근데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상직 의원도 그렇고 아까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 나왔는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돈하고 이제 명예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거 둘 중에 하나도 갖기가 힘들잖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꼭 보면 돈도 갖고 명예까지 또 가지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또 좀 그 욕심이 과해서 뭔가 좀 사고들도 나고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네. 근데 어떻게 이런 분이 여당 국회의원 그것도 재선까지 하게 됐나요? 사실 그건 뭐 미스테리죠. 여기 뭐 여러 가지 설들만 있는 거고 누구도 아직은 왜 이렇게 사실 말해서 공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대로 검증했는지 사실 좀 의문인데 네. 어쨌든 이게 이제 민주당이 지난 경선 때 이제 시스템 공천을 표방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이제 정치 신인보다 기성 정치인이 더 많이 그렇죠. 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은 지금 계속 있었고 뭐 마찬가지로 이제 이 이상직 의원도 재선이니까 그 전에 쌓아놨던 인맥이나 이런 게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하고 반대로 걸러내는 시스템은 충분히 작용하지 않은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재선이니까 이미 19대 때 국회의원을 한 번 했고 의정 활동은 어땠습니까? 혹시 좀 보셨나요?
뭐 의정 활동이 이제 이분이 그때도 이제 경제 민주화 뭐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셨고 이제 특이한 거는 이분이 이제 좀 지역구가 전주인데 네. 전주뿐 아니라 뭐 새만금 이렇게 이제 전북이니까 넓게 보면 네, 새만금은 군산에 있죠. 그렇죠. 네. 네, 뭐 좀 그런 쪽에 이제 좀 뭐 공항 유치나 이런 게 좀 많이 이 목소리를 내셨는데 사실은 이제 이스타항공 자체가 항공사다 보니까 공항이 들어오면 사실 좀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거든요. 네. 뭐 그런 것도 조금 사실 문제의 소지가 있는데 저희가 뭐 거기까지 지금 방송에서 다루진 않았고요. 네. 네. 전 제일 지금도 궁금한 게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재선 국회의원 신분으로 지금 대기업의 뭐 총수나 이런 신분이 아니잖아요, 공식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국민들 앞에 공식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어요. 사태가 불거진 이후로. 이게 참 국회의원의 자세가 맞나. 이게 뭐 MC께서도 방송 말미에 말씀해 주셨는데 찾아가 보셨나요, 혹시? 네, 저도 네. 이제 뭐 집으로도 이제 갔고 했는데 이제 뭐 지금 안 계신 것 같고요, 일단. 뭐 일단 사실 이제 말 그대로 공직자니까 공직자는 그렇죠. 뭐 본인이 유리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불리한 상황이 벌어졌어도 이제 떳떳하게 좀 얘기하면 좋을 텐데 일단은 지금 뭐 아마 본인도 되게 당황스러웠지 않겠습니까, 사실. 뭐 이제 이 정도로 이슈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렇죠. 뭐 전화 자체를 안 받고 있어요, 아무도. 이게 좀 나비 효과 같은 건데 처음에는 이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문제로 제기한 거였잖아요, 맞아요. 원래. 이렇게까지 번졌습니다, 지금 상황이. 공식 기자회견 자리에 본인이 아니라 전 보좌관 출신 네, 시죠, 보좌관 그분이? 출신이죠. 그 상무. 분이 나와서 대신 얘기를 하고 이런 게 잘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아니, 그 이게. 납득이 안 될 그렇죠. 뿐만 아니라 요새는 유튜버들도 사고 터지고 혹시 뭐 의혹이 제기되고 하면 본인이 직접 나와서 그걸 요새 말로 본인 등판이라고 하잖아요. 본인이 등판해서 사과할 거 사과하고 의혹도 해명을 한다고요. 근데 이분은 국회의원이잖아요. 국민들이 직접 표를 찍어줬다고요. 유권자들이 네. 찍어줘서 자기가 당선이 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유권자들은 지금 얼마나 황당하고 그리고 좀 실망도 하고 했겠어요. 최소한 그 도리는 해야죠. 나와서 자기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해명할 부분이 있으면 해명을 해야죠. 이런 식으로 아니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두문분출 칩거 이게 말이 됩니까? 저희가 사실 지난주에도 기업 사냥꾼 얘기를 다뤘어요. 그때 LG가 3세인 구본현 씨 얘기를 다뤘는데 박민주 데스크께서 기사를 보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땠습니까? 이번 거라고 비교해보면. 뭐 유사한 점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당시 구본현 씨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으로 그쪽에 몸담았던 분이어서 상당히 복잡한 어떤 방법, 복잡한 구조를 거쳤는데 네. 그 취재 과정을 지켜보다가 이번 취재 과정을 좀 지켜보니까 의외로 좀 단순하게 보이는 면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좀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약간 기업 사냥꾼들이 흔히 쓰는 수법들이 회사를 설립하고 인수하고 또 확장시켜가는 과정에 그리고 돈이 빠져나가는 과정에 본인은 또 직접적으로 관여를 안 하잖아요. 네. 상당히 유사점이 많이 보여요. 그렇죠. 자기는 느끼셨겠지만. 대표이사를 예. 안 하고 일단. 그렇죠, 예. 그리고 상장사를 일단 하나 인수한 다음에 네, 상장사를 이용해서 이런저런 돈들을 땡기고 네. 그 돈으로 또 기업들을 사거나 뭐 하는 이게 거의 전형적인 수법인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많이 네. 약간 익숙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상장사를 통해서 바로 이렇게 돈이 가면 상장사 좀 감시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항상 중간에 하나 쿠션을 다른 주고 회사가 오고요. 있습니다. 네. 그 다른 회사를 통해서 이제 돈이 이렇게 그게 뿌려지는 이번에는 이스타 FMP라는 네, 회사고 예, 지금 네. 곽승유일 기자가 이번에 찾아낸 회사죠. 그렇죠. 그 회사가 이제 사실상 이 KIC 그룹에 자금을 이제 보내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한 거죠. 네. 근데 그게 다 이상직 의원의 개인 회사거나 또는 가족들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 돈이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좀 보면. 또는 계열사들 뭐 이렇게 그렇죠. 네. 어쨌든 다 예, 관련 그렇죠. 있는 회사로 예. 갔죠. 네. 아들 골프 선생님 그거 아들 그게 골프 참 선생님. 저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걸 굳이 회사 돈으로 줬어야 됐나. 그리고 또 그 과정을 보면은 그 대표이사가 형이었기 때문에 형이 이제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았는데 그 재판부는 모든 이익이 이상직 의원에게 귀속됐다라고 귀속된 걸로 보인다라고 판결문에 네. 적시까지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저도 참 이런 판결문 야. 사실 처음 봤는데 재판부도 약간 그거 좀 이상하죠, 사실. 좀 네. 그런 것 같아요. 기소는 안 돼 있으니까 처벌할 수는 없고. 그죠? 예. 판사분 입장에서 이 사람한테 이득이 다 간 게 뻔하게 보이니까 판결문에도 그 수차례 등장하거든요. 한 번 등장하는 게 아니라 각 사례마다 등장합니다. 네. 이거는 결국에는 이상직. 이상직 개인이나 일가로 가는 이득이다라고 계속 누차 얘기하는데 이 판사분 입장에서는 사실 처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검찰이 기소 자체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본인이 보기에 이게 문제가 있으니
판결문에 계속 거론을 해놓는데 정작 처벌은 못했죠. 사실 그 상황도 좀 취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2012년에 수사가 진행됐는데 청주지검이 수사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당시 이상직 의원은 막 이제 국회의원에 당선이 돼서 초선 국회의원 신분이었고 현역 국회의원인 이상직 의원을 정작 기소하지 않았어요. 이게 과연 정당한 불기소 처분이었을까? 이 점도 좀 사실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취재를 해보면. 여러 면에서 좀 의문이 남죠. 네. 네. 그리고 또 이번에 주가 조작 사건도 좀 찾아내셨어요. 곽승규 기자가. 뭐 사실 뭐 제가 완전히 찾아냈다기보다 그게 그런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 그 판결문을 좀 구체적으로 본 사람이 별로 없어서 다 왜냐하면 그게 이상직 의원의 판결문이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그렇죠. 말하면 예. 다른 이제 주가 조작범들의 판결문인데 이 사실은 이상직 의원이 이제 받은 게 약식 명령 1,500만 원인데 이 약식 명령이라는 거는 법원의 기록이 보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걸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뭐 이 문제가 나오면 사실은 되게 이상직 의원도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막 주로 이제 대화를 회피했고 뭐 이런 그러면서 이제 본인은 관여하지 않았다 이런 정도의 입장을 보였는데 이제 다른 판결문에서 이제 딱 이름이 나온 거죠. 사실. 기술자란 사람 배모 씨의 네네네. 판결문. 판결문에서 이상직이라는 이름이 정확하게 이제 기록돼 있는 한 문단, 한 세 문단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거기가 이제 딱 정확하게 나왔죠. 저도 곽 기자랑 같이 그 판결문을 봤는데 보니까 이상직 의원이 하모 씨라는 사람한테 주가 조작에 필요한 자금 35억 원을 주고 이 하 씨는 배 씨라는 네. 기술자를 또 고용을 해서 이 사람한테 그렇죠. 35억 원을 전달하고 그래서 법원이 순차 공모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네. 이 주가 조작 사건이 이상직 의원, 하모 씨, 배모 씨 이렇게 차례로 공모했다. 예.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이 의원 측의 뭐 당시 해명이나 이런 걸 보면 주가 조작은 아니고 주가 관리를 했다는데 사실 좀 이 경계가 애매해 보이긴 하나 아, 그렇죠. 본인은 이제 주장은 이제 주가 관리는 다른 기업에서도 그런 소액 지주들을 위해서 한다. 뭐 이렇게 주장을 그게 근데 이제 주가 관리는 보통 원래 투명하게 하는 거잖아요. 자사주 매입을 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공개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기술자한테 돈 주고 하지 않잖아요, 주가 관리를. 35억 예, 원을 그렇죠. 내야 돼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번에도 약간 그 재판부의 판사님도 약간 아까 방금 전에 저희가 논의한 그 판사님과 같이 아까 이게 기소도 안 되고 직접적으로 검사가 직접 기소를 안 했는데 약식 기소만 했죠. 네네네. 어쨌든 근데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을 받지 않았나. 그래서 판결문에 그런 순차 공모라는 표현을. 예, 순차 네. 공모란 실명까지 적시하고 순차 공모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나. 음. 뭐 이건 추측입니다만 어디까지나. 그러고 보니 공통적으로 네. 계속 빠져나갔네요, 이상직 의원은. 뭔가 하여튼 운을 타고나신 분이든지. 그러니까 본인은 네. 이게 선거 때 조금씩 거론이 됐는데 상대 후보가 공격을 하면 이거는 내가 회사 대표로서 그냥 도의적 책임만 진 거다. 사실 보면 이게 양벌 규정이 있어서 그 대표자가 기업에 관해서 불법적인 행위를 어떤 사람이 하면 그 기업 대표가 책임을 지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런 도의적 책임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그렇죠. 네. 해명을 해왔거든요. 네. 근데 저희도 지금 지켜봤지만 그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아까 방송에 보니까 네. 그 경선 과정인가요? 그때 상대 후보가 이제 후보가 네, 같이 네, 얘기하죠. 후보가 이제 얘기하면서 하니까 아니 이런 얘기를 왜 공개된 자리에서 하냐고 그거 하더라고요. 집안일 아니냐. 네, 친형이 구속된 사건. 아니 그러면 그런 얘기를 그러면 술자리에서 합니까? 공개된 자리에서 해야죠. 그렇죠. 선거운동에서 검증해야죠. 선거운동에 네. 검증해야죠. 그러니까 이상직 의원의 프레임이 그 본인의 회사와 관련된 자금 흐름의 수상한 점 때문에 지금 형이 구속이 돼서 처벌까지 그러니까. 받았는데 그걸 개인 가족사로 지금 프레임을 짜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많이 언론의 주목을 못 받은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저희가 들여다보니까 그런 해명들조차도 상당히 석연치가 않아요. 그렇죠. 네. 예. 그렇죠. 하여튼 이상직 의원 사건은 당분간 좀 계속 갈 것 같죠? 네. 예. 곽승규 기자 계속 좀 지켜보시고 또 추가로 취재해서 방송할 일 있으면 저희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멤버가 바뀌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호찬 데스크 나와 계시고요. 네. 오늘 취재를 담당한 김민욱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민욱 기자는 스트레이트 후 방송이 처음이죠. 네, 처음입니다. 네. 이 스트레이트 후를 제가 처음 만들자고 제안했을 때 눈에 쌍심지를 켜고 반대했습니다. 반대했어요. 네. 그런 걸 도대체 왜 만듭니까? 라고 저한테 되들었던 기억이 나나요?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아, 그건 아니었나요? 네네. 눈빛이 기억이 나는데 그때. 네. 왜 반대했어요, 이거? 아, 지금도 확실해졌습니다. 네. 폐지해야 됩니다. 피곤하군요. 지금.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생했어요, 이번에. 집에 좀 보내주세요. 자, 요 방송 금방 끝납니다. 네. 자, 이번 사건 꽤 오랫동안 취재했잖아요. 사실
그쵸? 아, 네. 처음 이 사건의 이제 유족분을 처음 만났던 게 5월 초였으니까요. 거의 2달 가까이 됐네요. 네. 오래 걸렸네요. 이걸, 이 방대한 기록을 끈질기게 모으고 또 국가를 상대로 계속 소송도 내고 했던 분이 매형이에요. 네, 예. 윤승줄병의 매형이십니다. 네, 만나보니까 어땠습니까? 되게 놀랄 정도로 기억력이 정확하세요. 아, 그러니까 네. 아까도 저희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자료가 1000페이지 가까이 되거든요. 이 자료를 누가 어디서 언제 얘기했고 그게 몇 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저희가 전화로 물으면 네. 다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엄청 반복적으로 계속 보셨다는 얘기죠. 네. 사실 이 자식이나 뭐 가족이 군대 가서 이렇게 죽으면은 이건 정말 평생 남을 사건이잖아요. 네. 가슴이 얼마나 맺히겠습니까? 근데 이제 계속 추적을 하시는군요. 이 죽음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네, 그러고 계십니다. 네. 뭐 그러니까 책임을 묻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건 초기에, 그러니까 이 가해자들은 뭐 처벌을 받고, 뭐, 방송에도 나왔지만 뭐 징역 35년까지 주범 받았는데, 네. 실제 사건 초기 과정이 뭔가 은폐되고 축소됐다는 지적은 되게 많았지만, 이것에 대해서 뭔가 그 국방부나 군이 그렇죠. 명확하게 책임을 인정하거나 누굴 법적 처벌하거나 이러지 못했던 거고, 네. 그래서 매형이 지금 그거 관련해서 이제 그 당사자들을 직무유기로 고소했다 그것까지 무혐의 처분이 나니까 네. 국가를 상대로 지금 민사소송을 제기하신 대상 거죠? 손해배상 네. 소송을 그 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신 경우는 결국 이제 군 울타리 안에서 자꾸 이게 뭐 소송하고 무혐의 나고 이렇게 되니까 아 그럼 군 밖에서 한번 이걸 판단 받아보자 이런 판단으로 이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역시 있는 거죠. 군사 법원 체계에 대한 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이 여기 자리 잡고 있는 네, 거예요. 뭐 네. 이걸 추적하는 과정에서 불신감이 생기신 것 같더라고요. 이 사건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2014년 사건. 조성희 기자 기억하시죠? 아, 그럼요. 혹시? 이거 예. 정말 기억하죠. 우리 방송에서 사회부 마치- 계실 때. 예, 예. 이 사건 처음 보고 일보 보고 나서부터 어우 충격이었죠. 그리고 특히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사람을 31시간을 어떻게 때리나. 31시간. 네. 그 다음에 밤에 잠을 안 재우고 때렸잖아요. 잠을 안 재우고 때렸다가 쓰러지니까 이거 놨다는 거예요. 수액주사. 이 사람들이 의무병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의무대. 의무병들이니까. 네. 수액주사를 놔서 다시 깨어나니까 또 때렸다라는 거가 야 이게 인간이 인간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아, 저도 이번에 김민욱 기자랑 같이 그 사건 기록을 봤어요. 그 안병대 수사일지를. 근데 정말 화가 나고 끔찍해서 예, 기가 막히더라고요, 진짜. 그 현장 검증 영상도 이번에 이제 방송에 좀 나갔는데 검시 영상 말고 검증 영상. 검증 영상. 현장 그 당시 상황을 이제 재현하는 이제 그 가해자들이 네. 참석해서 한 영상이 있는데 우리 뭐 흔히 막 그런 사건 때마다 이렇게 그 뭐 가해자가 상당히 뭐 태연하게 이걸 뭐 재현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그렇죠. 하잖아요. 근데 뭐 당연히 이제 시키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 과정 자체가 그때 상황을 드라이하게 재현하는데도 상당히 되게 끔찍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현장 검증 영상을 말씀하셔서 다음 얘기를 좀 진행해 보자면은 이 현장 검증이 윤일병의 장례식 날 열렸어요. 그러니까 유족들이 가족들이 참석을 못했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상징적인데 네. 그 현장 검증에 가족이 못하게 한 것, 뭐 의도적으로 그랬는지, 뭐 그냥 어쩌다 그랬는지까지는 뭐 저희가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지만, 그것부터 해서 유족들이 지금까지 줄기차게 말씀하시는 게 사건 초기에 수사 기록에 접근할 수 없었고, 계속 그 현장 검증은 또 장례식날 잡아가지고 유족들이 그걸 못 보게 하고, 그 현장 검증 영상을 받기 위해 또 되게 오랫동안 또 요청을 하시고 소송을 했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정말 초기에 군의 대응 태도는 뭔가 숨기고 싶은 게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게 하죠. 유족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거는 열불나고 진짜 화딱지나는 일이죠. 분통이 터지고. 기록 찾기도 엄청 어려웠다는 거 아니에요? 매형이 기록을 모으는 것도. 재판 기록이 정확히 한 6,000장 되고요. 다른 뭐 이런저런 조사 기록들이 또 수천 장 돼가지고 10,000장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그거를 찾기 위해서 소송하고 요청하고 또 요청하고 또 소송하고 이런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셨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만큼의 자료가 모인 거고 특히 저희가 방송에서 썼던 검시 영상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승주 일병이 사망한 직후에 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제일 정확한 영상인데 이제 매형이 그 검시 과정에 계셨잖아요. 그래서 그 영상을 촬영한 걸 아는데 그거를 안 주는 거예요. 거군요. 요청하는데 네. 그래서 한참을 요청했는데 나중에 왔는데 보니까 그 영상의 제목이 뭐 윤승주 일병 검시 영상 1 뭐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VTR CD 1 이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찾기도 자기들도 어렵겠죠. 못 찾았다. 공개 이런 청구, 얘기도 정보공개 청구하려고 해도 제목을 정확히 제목이 알아야 나오죠. 되는데 네. 이게 뭔가 군대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불투명하고 감추고
예, 폐쇄적인 그런 거야 잘 드러난 사건 같아요. 네, 이 사건을 맞습니다. 보면. 네. 이런 그 사건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사실 굉장히 헌병 수사 초기부터 있었다. 이제 유족들은 그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네, 그 결정적인 게 재판 과정에서 네. 그러니까 가족이 도착하기 전에 윤승질병의 그 아직까지 사망 전이었습니다. 그때의 모습을 헌병이 사진을 촬영했다는 게 드러났다 네.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미 저희 뭐 방송에서 보셨겠지만 네. 온몸에 멍이 온몸에 들어있고 멍이 들어있는 폭행 걸 흔적이 있는 헌병이 걸 다 봤다는 얘기네요. 확인했습니다. 그 네. 사진을 갖고 당연히 회의를 했겠죠. 실제로 윤승질병이 쓰러진 4월 6일 밤에 회의를 진행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헌병대. 네. 근데 그런 게 있었다면은 제일 먼저 폭행을 의심해야 되고 네. 그렇다면은 폭행에 대한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바로 해당 부대에 가서 가해자들을 체포하고 네. 그리고 증거를 확보하고 해야 되겠잖아요. 근데 헌병이 그 부대에 가서 가해자들의 신병을 확보한 날은 다음날 오전입니다. 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가해자들이 윤승줄병의 일기장을 찢습니다. 방향수첩인가. 증거인멸이 이루어진 거예요. 네. 그리고 말을 맞췄다. 뭐 유족분도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일기장에 어떤 기록이 있는지는 지금까지도 아무도 모르는 불태워버렸다. 거예요. 네. 아, 은폐와 축소 의혹도 의혹이지만 초기 수사 대응도 잘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갈팡질팡했군요. 이 사건을 네. 이거 그냥 좀 덮을 수 없을까? 약간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가 유족 입장에서는 네. 당연히 군에 대한 불신으로밖에 네. 이어질 수가 없겠죠. 이미 뭐 장관한테는 질식사라고 보고돼 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네. 보고해놓고 하다 보니까 유족 입장에서 볼 때는 야 이미 장관한테 질식사라고 보고했는데 그 뒤에 이런 식으로 사인을 처음에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이건 꽤 맞추기다, 끼어 맞추기 한 거다라고 유족은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죠. 자, 어쨌든 지금 김민욱 기자가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왼손이 기소하고 오른손이 재판한다. 결국 자기들끼리 다 그냥 이게 사실 문제가 굉장히 많다는 건 예전부터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은 사단장이 감형 요구권이 있잖아요. 얘 형량 깎아줘 그러면 재판부에 이미 판결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장이 깎으라면 깎아주고 그거를 정확히는 이제 관할관. 관할관. 그러니까 관할관이 뭐냐면은 네. 그 군사 법원의 경우에는 관할관을 두게 돼 있는데 그 군사 법원이 속해 있는 부대의 부대장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시 28사단에서 재판을 진행했다면 사단장이 관할관이에요. 사단장이 관할관이 되는 거죠. 네. 근데 관할관이 무슨 권한을 갖고 있냐면 일단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관할관에겐 또 확인 조치권이라고 있는데 네. 그게 이른바 감경권입니다. 그러니까 잠깐만 이 사람에 대한 형을 이렇게 5년형이나 줬어? 3년형만 가자. 이런 걸 할 수 있는 권한을 관할관이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 민간 법원이라면 상상도 못할 상상도 말도 안 일이죠. 되는 이건 겁니다. 대통령이 판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형 깎아 이러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사실. 이게 굉장히 후진적인 시스템인데 사실 그래서 이제 참여정부 때부터 이 군사법제도는 개혁해야 된다.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좌초된 과정을 보면 참 그 한국에서 개혁이 어떻게 좌초되는지 그 과정이 그대로 다 보이는 것 같아요. 결국은 군 수뇌부가 이제 강력히 정한 거잖아요, 이거. 2004년부터였죠. 네. 뭐 본격적인 논의가 2004년 예전에도 논의는 있었지만 2004년에 사법개혁위원회, 사법제도 개혁 추진위원회가 생기면서 이 군 사법제도 개혁이 본격적으로 논의가 됐는데 결국 국방부와의 오랜 협의 끝에 개혁 방안을 내놨거든요. 그래서 입법안도 국회에 넘어갔는데 결국 폐기됩니다. 근데 무슨 소문들이 있었냐면은 취재 과정에서 들은 얘기로는 당시에 기무사가 국회 로비를 했다. 뭐 군 수뇌부들이 계속해서 반대를 했다. 당시 군 특히 이제 고위급 장교들, 뭐 장성급 장교들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거 안 돼. 그거 될 수가 없어. 우리가 막을 거야.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공공연하게 싫었던 거죠. 네. 만약에 군 검찰이나 군사법원이 독립성을 유지하게 되면은 사실 자기들도 언제든지 잘못한 게 있으면 기소될 수 있고 처벌될 수 있다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네, 뭐 정확합니다. 그랬던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제도들이 상당히 불합리해 보이는데 개혁 논의는 이제 좌초가 됐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그러면? 한동안 이래서 군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가 이명박 정부 이후에 없다가 네. 결국 조금 바뀝니다. 그게 윤승질병 사망 사건 이후였습니다. 이때 이후로 군사법제도에 대한 불신 여론이 엄청 강해지면서 결국 군이 그때 특별위원회를 국방부 내에 만들어서 이 사법제도 개혁을 논의를 했고요. 네. 그래서 변화가 생긴 게 80개가 넘던 군사법원을 30개로 줄입니다. 그리고 관할관과 심판관 제도는 아까 말씀 안 드렸긴 했는데 이제 관할관이 또 심판관이라고 해서 네.
군사법원에서 군 법무관인 재판관 말고 현역 일반 장교를 장교가 판사로 집어넣는 거죠. 그거를 아까 요청 기자가 얘기했죠. 관할관인 네. 그 심판관을 음. 임명할 수 있도록 돼 있었습니다. 이게 예외 없이 모든 군사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는 이 심판관 제도가 운영이 됐었거든요. 네. 이 제도가 축소가 됐습니다. 윤승질병 사건을 계기로요. 그나마 폐지된 건 아니고. 네, 축소 남아는 아직은 있어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아직도 있는 제도인 거군요, 이게. 물론 축소가 되긴 했지만 아직도 군사법원법에는 정확히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윤승질병 사건 이후에 다행히 좀 변화가 있었지만 이제 비판이 뭐냐면 여전히 여전한 거죠. 결국 지휘관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라는 것. 네. 그러면 사법부가 독립해야 된다는 기본 명제를 여전히 어기고 있다는 것. 그런 문제가 남아 있고요. 네, 대만은 보니까 군사법원, 군사검찰을 아예 폐지해버렸어요. 전부 다 민간법원에서 이제 하겠다. 네네. 대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저희도 이번에 취재를 하게 되면서 알게 된 건데 대만에서 2013년에 그 당시에 이제 대만은 지금 모병제지만 징병제이던 시기에 네. 그 홍중추 일병 상병이었습니다. 홍중추 상병. 홍중추 하사? 근데 대만은 병장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상병으로 사망을 해서 한 개 추소가 된 모양이에요. 지금 하사라고 하는데 당시 홍중추 상병이 뭐 잘못을 해가지고 우리로 치면 군기 교육대 같은 훈련 과정에 입소를 했는데 네. 너무 더워서 뭐 물 좀 주세요 막 이런 요청을 했는데 거절을 당했대요. 그래서 훈련을 받던 중에 사망을 했습니다. 네. 비슷한 이제- 사건이군요. 네. 그래서 좀 군대에 대한 안 좋은 여론이 대만에서 들불처럼 끌었고 막 국방부 장관이 사과를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문제는 그 당시에 홍중추 상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담당자들이 군사법원에서 큰 징계를 받지 않은 거예요. 큰 처벌을 받지 않았던 큰 얘기죠. 처벌을 받지 않은 네. 거죠. 봐준 거군요. 그러면서 이제 대만 내에서 또 군사법원에 대한 여론이 악화됩니다. 아, 이거 거의 한국을 보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네요. 딱. 근데 저희랑은 다른 게 저희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음. 어쨌든 그거를 조금씩 바꾸고 하는 거지만 어쨌든 지휘관이 통제를 한다라는 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대만은 과감하게 그걸 다 없애기로 한 다음에 음. 그냥 지금 재판 진행 중인 거 다 민간법원에 넘겨버리고 아. 그냥 한 번에 없애버렸어요. 네. 근데 이게 뭘 시사하냐면은 저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다를 게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방송을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저도 방송을 이게 진행을 하면서, 아니, 이런 군사법원을 왜 지금 이 시스템으로 놔둬야 되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게 사실 군대의 기득권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군 장성들의 기득권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군 입장에서는 군의 특수성을 상당히 되게 이제 강조를 하고 군의 어떤 뭐 군사 기밀도 있을 거고 뭐 안보 환경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인터뷰분이 그런 얘기 하셨던데 그럼 뭐 국정원은 뭐 기밀이 없고 뭐 경찰은 기밀이 없냐. 근데 다 민간 법원에서 지금 뭐 재판 받고 수사 받고 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군사 독재 잔재 같기도 하네요. 근데 여기서 하나 꼭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결국 핵심은 그 수사와 사법의 독립이잖아요. 지휘관의 견제를 지휘관이 개입할 수 없는. 근데 뭐 저희가 취재 과정에서 제일 안타까웠던 사연들이 군에서 자식을 잃은 분들의 사연입니다. 이게 뭐 최근에도 이제 군에 갔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친구들 있잖아요. 근데 결국엔 이 자살 사건을 수사한 건 헌병입니다. 근데 헌병은 당연히 뭐 이 자살 사건이 뭔가 군내 부조리를 들춰내서 누군가 지휘관이 책임을 지게 하는 상황을 원치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유족의 입장에서는 좀 일기장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수사가 안 된다거나 저희가 취재 과정에서 만났던 어머님이 한 분 계신데요. 지금 국회 앞에서 1인실을 하고 계세요. 5 통신단에서 근무했던 조모 일병인데 네. 1인실 하시는 이유는 그 휴가를 나와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들의 일기장을 봤더니 뭐 일주일 동안 3번 당직을 섰다 라던가 뭐 누가 짜증을 낸다 그리고 특정 선임병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일기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족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자살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해줄 수밖에 없고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길 바라는 마음이실 거잖아요. 아들을 잃었는데 네. 근데 이 사건을 담당했던 투속 부대 헌병은 그 일기장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더라고요.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이런 일들을 당하시고 나니까 좀 결국에는 계속해서 이게 독립되지 못한 수사 조직이 이렇게 수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네. 국민들 신뢰만 잃어가는 거예요. 이게 사실 헌병이 굉장히 강력하고 세고 군 검찰은 또 민간 검찰처럼 그렇게 강하지 않잖아요. 지휘관의 영향력 하에 있고 별 힘 못 쓰는 조직?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예전 군사 독재 문화의 잔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게 군만 특수하고 그리고 위에서 까라면 다 까는 거고 뭐 판사 그런 게 어딨어? 지휘관이 까라면 까는 거지. 이 문화가 아직도 남아있는 게 아닌가 근데 예,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직 뭐 만연한 것 같더라고요. 네.
오늘 김민욱 기자 취재 잘 봤습니다. 이 김민욱 기자가 보면은 평소에도 항상 소수자의 인권, 이 딱한 사람들의 처지 이런 데 굉장히 공감 능력이 뛰어난 기자예요. 지금도 준비하고 있는 아이템이 플랫폼 노동에 관한 아이템이죠. 다음 아이템으로 준비하고 있는 게. 네, 정확히는 제가 도움을 주고 있고요. 네. 다른 저희 든든한 기자 2명이 네. 지난 일주일간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취재했습니다. 네. 제가 직접 하지 못했지만 옆에서 취재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기대가 되더라고요. 다음 주 네. 방송 기대됩니다. 그 다음 주엔 김민욱 기자도 그 문제를 또 들고 나올 거잖아요. 그 두 기자가 취재한 걸 바탕으로 제가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네.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지금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지 네. 저희가 또 정말 새롭게 변하는 노동 형태잖아요. 네. 이것들을 저희가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되는지 네.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하는 기사를 제가 준비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정통 시사 고발 프로그램인 스트레이트가 다음 주에는 플랫폼 노동을 다루는 새로운 형식으로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김민욱 기자 처음이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보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따라하시죠. 네. 하나, 둘, 셋. 자,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도 알림 잊지 설정 마세요. 잊지 마세요. 고맙습니다.